흉터 다리미에 대인 거니? 그건 내 딸에게만 있던 흉터야. 25년 전 딸을 떠나보낸 날 이후 나는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며느리의 팔에서 그 아이와 똑같은 화상 자국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몰라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딸을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딸을 버렸습니다. 그 무거운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남아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마저 갉아먹는 무서운 괴물이었습니다. 그 괴물과 싸우다 지쳐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한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저는 22, 아이를 낳고 혼자가 된 어린 엄마였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에게는 딸아이 하나만이 전부였습니다. 먹을 것도 잘 곳도 변변치 않았지만 아이의 웃음소리만으로도 하루하루를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여자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일주일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집세는 이미 2달이나 밀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열이 나서 끙끙 앓고 있었지만 병원에 데려갈 돈조차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쌀을 끓여 아이에게 미음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제 배는 이틀째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로. 복지관 상담사의 도움으로 해외 입양을 알아보았습니다. 프랑스의 한 가정에서 제 딸을 키워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으로만 본 그들은 따뜻해 보였고 넓은 집과 정원이 있었습니다. 제 딸은 그곳에서 배고픔을 모르고 자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이를 안고 입양기관으로 향하는 길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걸음이었습니다. 5살 딸아이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제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 까만 속눈썹, 통통한 볼을 마지막으로 담아두려 애썼습니다. 아이의 왼쪽 팔에는 얼마 전 다리미에 대인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 흉터가 지워질 때쯤이면 아이는 저를 완전히 잊고 있겠지요. 그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엄마보다 훨씬 좋은 부모님을 만날 거야. 잠든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맞춤을 남기고 아이를 건넸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제 영혼의 일부가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감정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는 열심히 일해 조그만 식당을 갖게 되었고 어느새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삶이었지만 내면은 항상 텅 빈 채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고 저는 그 아이를 정성껏 길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언제나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은 전에 없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그토록 갈망했던 안정과 여유가 찾아왔지만 그것이 제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작년 가을 아들이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혼혈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들의 연애사에 무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여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조여왔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색한 한국어 억양이 묻어났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짙은 갈색 눈동자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분명 한국 문화에 익숙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정중한 인사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계 혼혈이고 세계적인 건축회사에서 일하는 실력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들의 회사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함께하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녀의 앙증맞은 손가락으로 젓가락을 다루는 모습,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는 모습, 무언가에 집중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꾸만 오래전 제 기억 속의 작은 그림자와 겹쳐졌습니다. 아들은 그녀와 진지한 관계라며 앞으로 자주 집에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오는 날이면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집을 비우거나 함께 있어도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습니다. 아들은 제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물었지만 저는 그저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은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러졌고 그녀는 공식적으로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신혼부부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아파트에 살게 되었고 주말마다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어느 주말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와서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법을 알려주는데 그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춧가루 양을 조절하고 간을 맞추는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듯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니? 무심코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조심스레 내민 김치찌개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걸 어디서 배웠니? 그 질문이 자꾸만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부엌을 나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의문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바쁜 일정 때문에 자주 출장을 다녔고 그녀는 혼자 있는 것이 심심하다며 저와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차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늘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젓가락질이 서툴러 보였습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아주 능숙하게 생선 가시를 발라내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국물을 살짝 불어 식히는 습관도 묘하게 친숙했습니다. 가르쳐준 적 없는 행동인데도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 지내기 어렵지 않니? 어느 날 물었습니다. 가끔은요. 하지만 이상하게 편하네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낯설지 않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저 로맨틱한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자꾸만 의문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한국어를 배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가끔 발음이 어색할 때면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쓰는 경상도 사투리를 듣고는 그대로 따라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가까워질수록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걸음걸이, 손짓 하나하나가 자꾸만 제 기억 속에 어떤 그림자와 겹쳐졌습니다. 밤에는 오래전 보냈던 딸아이의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딸아이는 항상 5살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며 엄마 나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묻는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진홍빛 장미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제 딸도 빨간 꽃을 좋아했었지요. 5살 때 동네 화단에 있는 장미꽃을 보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아프게 조여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꽃이 정말 예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기억이 있니? 무의식 중에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릴 때 기억이 희미해요. 양부모님이 입양하기 전의 일은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그녀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입양.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은 그녀가 입양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입양되었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5살 때요. 프랑스 부모님이 한국에서 저를 입양하셨어요. 그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5살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30이 가까운 나이 혼혈이라고 했지만 눈매와 코, 입술 모양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친부모에 대해 궁금하지 않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은요. 하지만 양부모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크게 아쉽진 않았어요. 다만, 가끔 꿈에서 한국말로 자장가를 불러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요. 실제 기억인지 그냥 제 상상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딸에게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아가 잘도 잔다. 금자동아 은자동아. 그 노래를 떠올리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더욱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과 습관이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무심코 흥얼거리는 노래가 제가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날은 그녀가 쌀을 씻는 방식이 제가 어머니에게서 배운 특별한 방식과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어느 날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 탓이야. 대충 둘러댔습니다. 문화적 차이 때문에 가끔 어색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프랑스식 습관대로 식사 중에 와인을 마시려 했고 저는 그런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또 한국의 어른에 대한 예절을 가르치려 하면 가끔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마치 원래 알고 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사람처럼요. 어느 날 함께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며느리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다가 그녀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냄새. 너무 익숙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붕어빵 가게 앞이었습니다. 제 딸은 붕어빵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딸에게 따뜻한 붕어빵을 사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는 모습이 딸과 똑같았습니다. 맛있네요. 전에도 먹어본 것 같은데. 언제였지?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제 딸이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함께 요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부엌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거 씻을게요. 며느리가 말하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이 그녀의 왼쪽 팔에 고정되었습니다. 손목 위쪽, 팔 안쪽에 선명한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타원형의 그 흉터는 다리미 모양이었습니다. 딸이 5살 때 제가 일하러 나간 사이 다리미에 대어 생긴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모양, 크기, 위치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흉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어릴 때 다리미에 대어서 생긴 거예요. 5살 때쯤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녀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아니야. 그런데 왜 저 자리에 저 흉터가 있는 거니? 세상에서 가장 작은 확률의 우연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입양 시기, 그리고 저 흉터까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들이 결혼한 여자는 설마. 나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30년 만에 다시 만난 내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그 흉터를 본 순간부터 세상은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식탁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채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물 가져다 드릴게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가는 동안 저는 그녀의 팔에 있던 흉터를 떠올렸습니다. 타원형의 그 자국은 다리미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위치도 크기도 똑같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흉터는 제 기억 속에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했지만 마음속 혼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제 딸이라면, 그렇다면 이 상황은 생각만 해도 어지러웠습니다. 도대체 어떤 우연이 이런 일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을까요? 조금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 어깨를 살짝 들썩이는 모습까지 자꾸만 오래전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를 배웅한 후에야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와 벽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딸과의 유일한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앨범 한 권, 그리고 딸이 좋아했던 작은 인형 하나.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습니다. 희미해진 사진 속에는 5살 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까만 눈동자, 통통한 볼, 그리고 맑은 웃음. 며느리의 어린 시절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그 눈매와 미소는 지금도 닮아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다 멈췄습니다. 딸의 팔에 붕대를 감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다리미에 대인 직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아이는 혼자 놀다가 실수로 다리미에 팔을 대었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응급처치를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흉터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딸에게만 있는 상처였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비밀로 간직해야 할까요? 만약 그녀가 정말 제 딸이라면 그녀에게 진실을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원망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줄까요? 그리고 아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원 가꾸기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정원에서 함께 흙을 만지며 꽃을 심는 동안 그녀를 자세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 그녀의 모든 것이 제 기억 속의 딸과 겹쳐졌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방식,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모습, 심지어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것까지. 어머니, 왜 그렇게 저를 보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참 예쁘구나 싶어서.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꾸만 며느리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함께 요리하자고 하고 시장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함께 있으면 어색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이 말문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30년 전에 버렸던 딸에게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무뚝뚝해지고 어색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가가자 기뻐했지만 곧 제 어색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그녀도 점점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다고 기뻐했습니다. 아들은 늘 바빴기에 우리 사이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단지 제가 며느리를 더 자주 찾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와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래. 그 애가 참 착하구나.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을까요?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가족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에서 딸이 어릴 적 좋아했던 작은 인형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결국 평범한 스카프를 선물했습니다. 며느리는 기뻐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헛된 미소만 지었습니다. 생일 모임이 끝나고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물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저를 보실 때 슬픈 표정을 지으세요. 마치 제가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녀의 Hi, my 목소리가 son. 떨렸습니다. How are you?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그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인데도 그런 거 아니야. 단지 내가 자꾸 누군가를 생각나게 해서 그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구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진실에 다가갈 때였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있니? 프랑스로 입양되기 전에 기억 말이야.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의 없어요. 단지 자주 꾸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에요. 따뜻한 품에 안겨 있다가 누군가 저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 뭔가 속삭이는데 잘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울고 있어요. 저도 울고 그 사람도 울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꿈은 제가 딸을 보낸 마지막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고 저는 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프랑스 부모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물어보진 않았어요. 양부모님은 늘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가끔 제 뿌리에 대해 궁금할 때가 있었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딸이었습니다.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30년 전의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그녀를 버렸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를 함께 보자고 했습니다. 영상을 보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울 텐데도 그녀는 한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드라마가 끝나고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행복하니? 네. 그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행복하니? 다시 물었습니다. 행복해요. 아들과 함께라서 더 행복하고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에 오니 마음이 편해요.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났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이곳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와야 할 곳을.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대답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이 피는 봄이 왔습니다. 정원의 진달래가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창밖으로 꽃구경을 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주 제 집에 들렀습니다. 때로는 요리를 배우러, 때로는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며느리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꽃을 감상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봄꽃처럼 화사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고민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앉자. 정원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따라 앉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너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구나. 네, 어머니. 그녀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한 아이를 떠나보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딸아이였어.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난했어.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지. 그래서 해외 입양을 보냈어. 프랑스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5살이었을 때 다리미에 대어서 화상을 입었어. 팔에, 왼쪽 팔에.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그 흉터와 똑같은 자리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왼쪽 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매를 걷어 흉터를 드러냈습니다. 그때 그 아이 엄마가 바로 나였어.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무게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어. 그리고 내가 그런 선택을 한 것도 용서해 줄 수 없겠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30년간 참아온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혼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확신하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흉터. 내가 프랑스에서 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내 나이까지. 모든 것이 맞아. 그리고 내 마음이 느끼는 이 감정도.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천천히 열어 그 안에 물건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 한 장과 낡은 인형이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받은 유일한 물건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형. 한국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라고 했어요. 그 인형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준 작은 천인형이었습니다. 손수 만든 것으로 자투리 천으로 꿰맨 단순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형의 목에는 빨간 실로 작은 매듭이 있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행운을 빌며 묶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만졌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작은 매듭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항상 알고 싶었어요. 왜 저를 보냈는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일 수 없었어. 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갈 돈도 없었지.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어. 내 욕심으로 내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 말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야. 어떤 이유든 엄마가 아이를 포기한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니까. 며느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삶은 좋았어요. 양부모님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고요. 그래서 한국의 생물학적 부모님을 찾을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녀가 인형을 매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꿈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자장가를 불러주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자꾸 그리웠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만난 걸까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운명인가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겠구나. 세상은 참 신비로운 곳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처럼 지내고 싶어요. 어머니와 며느리로서. 놀랐습니다. 화가 나지 않니? 원망스럽지 않아?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끔 그랬어요. 왜 나를 버렸을까? 그런 생각.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났잖아요. 다른 방식으로지만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줘서 고맙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딸의 포옹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어떻게 말할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만의 비밀로 간직해요.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그때 함께 이야기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며느리와 시어머니였지만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집에 올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의 모습, 좋아했던 것들, 습관들에 대해. 그리고 그녀는 프랑스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성장한 과정,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아들을 만나 한국에 오게 된 이야기까지. 그래서 그때 왜 갑자기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려 했어? 어느 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너의 팔에 있는 흉터를 보고 의심이 생겼어. 그리고 내가 자꾸만 내 딸을 생각나게 했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고 두려웠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갑자기 변하셔서 이상했어요. 때로는 따뜻하게 대해주시다가도 갑자기 서먹해지시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딸과 어머니로서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로서 두 겹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그 경계가 모호해질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아들은 우리가 가까워진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며느리와 시간을 보내니 즐겁구나.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비밀을 지키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으니까요. 결혼 1주년을 맞아 아들이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모두 함께 사진을 찍는 날 며느리는 특별히 예쁜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사진을 찍기 전 며느리가 살짝 제 곁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내가 너무 예뻐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해주셔서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진사가 자세를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옆에 서서 그녀의 팔에 살며시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왼쪽 팔 그 흉터가 있는 팔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이어준 운명의 표식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딸을 찾은 게 아니라 잃어버린 내 마음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잔인하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용서라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선물을.